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 같은 날이 왔습니다. 예. 이제 오늘 우리가 4시간 동안 할 이야기는요. 이제 받으신 자료는 파워 그래머라는 책의 챕터 1 오리엔테이션이고, 그래서 4시간 동안 첫 시간은 제가 이제 머릿말을 읽는 것으로 얘기를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자리는 이제 파워 그래머라는 책이 어떤 책이고 또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대부분 시험, 대부분 공무원 시험에서 어떤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생각하는지를 말씀드리는 게 이 자리의 이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얘기하기 위해 1교시에는 이제 머릿말 시작하고 책이 어떻게 되는지 소개를 드리겠어요. 그리고 1교시 끝날 때 이제 책은 20장으로 되어 있는데 수업을 할 때는 2달 동안 할 거거든요. 40일 동안. 그래서 한 장마다 이틀씩 수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이틀 수업을 오늘 하는 거예요. 이틀 수업을 하려면 50분 가지고 50분짜리 2번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 1교시에 앞부분에 머릿말 읽어드리면서 책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조금 본문 내용을 읽고 그 다음에 2교시에는 본문 내용을 공부하고 문제를 5개 풀 거예요. 책에는 챕터마다 문제가 20개 들어있는데요. 앞에 10개는 가이디드 프랙티스라고 좀 어렵고 뒤에 셀프 프랙티스는 여러분 혼자 푸시라고 조금 쉬운 문제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할 때는 가이디드 프랙티스 10개를 푸는데 그중에 5문제를 앞에 풀고 그 다음에 3교시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예측할 수 있듯이 나머지 이론과 그 다음에 5문제를 푸는 거죠. 그리고 4교시가 되면은 이제 봐서 요 문제를 여기다가 넣든지 하고 요 마지막 시간은 여러분이 오셨으니까 이제 질문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궁금하신 거. 또 수업을 듣다 보면 궁금해지는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째 시간에 질문지를 나눠드릴 거고요. 거기서 묻고 싶었던 내용이 있으시면 적어서 저기 직원분들한테 드리시면 그중에 좀 내용을 골라가지고 제가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질문은 거기에 질문서에 써있듯이 다양하게 그냥 평소에 한번 묻고 싶었던 내용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그때 그냥 계속 듣다만 가시는 것보다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얘기, 묻고 싶었던 얘기에서 답하는 것이 여기까지 온 것에 이제 뜻깊게 될 듯하여 그렇게 내용을 구성을 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4시간이 어떻게 될지 들으셨죠? 그리고 아까 여기 5시 될 때 김희철 선생님이시라고 저희 학원에서 새로 강의하시게 된 선생님 오셔서 잠깐 인사하시고 노래도 할 줄 몰라요. 예, 할 줄 몰라요. 얘기한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파워 그래머라는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좀 여기 앞에 보면 영문법의 새로운 표준이라고 써 있는데 그 영문법의 여태까지의 표준이 뭔지는 우리가 모두 경험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영문법에 만족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습니까? 만족하시는 분. 자, 여러분 중에 여태까지 공부한 영문법에 공통영어랑 그런 거 말고 공통영어랑 그런 거 빼고 여태까지 여러분이 중고등 과정에서 공부했던 영문법에 만족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만족스럽지 않으시죠? 예, 그래서 다들 이제 영어가 싫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영어 공부 안 해도 되니까 그날만 손꼽다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다니면서 뭐 토익 공부나 이런 거 좀 끄적거리신 분이 덜어 있으시지만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기 전까지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 대학 과정이나 뭐 동안 영어를 안 해도 되는 세상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살아왔다가 갑자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야 되자 그런 걸로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부정하고 싶지만 그쵸? 예? 부정하고 싶지만 그래서 영어를 안 하고 영어는 어떻게 꽈락만 좀 넘기고 한 5, 60점 맞고 나머지 점수를 끌어올려가지고 합격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자꾸 말하고 싶지만 결론적으로 도달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그 공무원 시험의 어떤 진리, 영어가 당락을 좌우한다. 뭐라고요? 예. 여러분 뭐라고들 말하죠? 여러분도 다 들으셨죠? 뭐라고들 얘기합니까?
차마 말할 수 없다. 아니, 맞잖아요, 그렇죠? 예, 영어가 당락을 좌우한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또 영어는 어떤 방식으로 공부해야 된다. 그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영어는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매일매일. 그렇죠. 우리 안 짰습니다, 우리. 안 짰어요. 영어는 매일매일 공부해야 된다. 자, 이런 두 가지 얘기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바예요. 그런데 세 번째 얘기 하나,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알고 있고 들어봤지만 자꾸 얘기하지 않은 또 하나의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영어에 관한 중요한 얘기인데 혹시 뭘 것 같다 하면 추측해 보십시오. 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 중에서 첫째, 영어가 당락을 좌우한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많이 들었다. 설마 4, 50점 맞고도 될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랬지만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건 안다. 또 영어 공부할 때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것도 안다. 그다음 세 번째, 영어에 관련한 중요한 얘기 뭘까? 생각나시는 분? 없어요? 한번 손 들고 얘기해 보세요. 아무거나. 자, 용법을 한마디로 달달달이다. 뭐라든지 이런 것처럼. 우리 학생, 영어 공부에 대해서 또 들은 거, 다른 거. 영문법이 다가 아니다. 그러면 또 뭐가 있다? 그럼 영문법 말고 또 뭐 있다? 단어가 중요하다. 맞죠, 그렇죠. 어휘하고 문법하고 같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고 나서 독해를 하는 겁니까? 어휘하고 문법 하기 전에 독해하는 겁니까? 어휘하고 문법 하기 전에 독해하는 겁니까? 어휘하고 문법 하고 독해하는 겁니까? 하고 나서 독해를 해야 되죠. 그런데 실제로는 독해부터 막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문법이 다가 아니고 어휘도 중요하고 독해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어휘하고 문법이 더 기본이고 그다음에 그걸 합쳐서 이제 문법이 된다. 그건 독해가 된다.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요거랑 상관이 있어요. 지금 얘기한 것과. 그것과 상관이 있는 또 다른 얘기. 영어에 대해서 이 얘기도 맞는 얘기죠. 문법 어휘. 그러면 다른 거. 제가 생각한 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 영어 시험에서 그 공무원 시험 합격하기 위한 영어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얘기. 첫째, 당락을 5과목 중에 되게 중요하다. 근데 당락을 좌우한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른 과목은 공부하면 오르는데 영어는 공부해도 안 오르기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예? 맞죠, 여러분? 공부한다고 금방 이렇게 딱 오르는 게 아니고, 다른 과목은 붙잡고 있다 보면 점수가 좀 오르고, 아무리 들락날락해도 남들도 마찬가지 들락날락하는 정도지만, 영어는 처음에 피하기 시작하면은 피하다 나중에 한번 붙잡는다 해서 오르질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끝까지 해결이 안 되는 과목이 영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일매일 공부해야 된다. 다 알면서도 매일 공부 잘 안 한다.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 전체로 보면 매일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왜 영어를 매일 못하냐면, 물론 다른 과목 공부할 게 많아요. 그렇죠? 다른 과목 공부할 게 많은데 그래도 영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왜 안 하냐? 재미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다는 건 해도 안 느니까. 외우면 잊어먹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럼 이제 세 번째 얘기가 뭘지 한번 또 다른 분 추측. 우리 혹시 남학생 영어에 대해 들은 다른 얘기 없어요? 그 옆에요, 학생. 없어요. 예. 제가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영어부터 해놓고 다른 과목 공부하는 게 좋다. 들어보셨어요? 영어를 상당히 해서 한 70점 밑으로는 잘 안 떨어질 만큼 해놓고 나머지 과목을 공부하는 게 좋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분 번쩍. 예, 대부분이 지금 손 들었어요. 예. 제가 여러분 사정에 대해 잘 알고 있죠?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예요. 또 일단 이제 공부 시작을 하면 여러분 대부분이 그랬겠지만, 일단 종합반 들어가서 5과목 다 이렇게 겉핥기식으로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뭐 행정법이나 행정학이나 완전 처음 보는 과목들, 그런 것들은 드러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국어 같은 경우에 매일 하라고 그러면 영어는 안 해도 국어는 꼭 매일 하고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공무원 시험의 어떤 첩경이 영어부터 한 70점 밑으로는 안 떨어질 만큼 한 6개월 정도, 길면 6개월, 짧으면 3개월이라도 딱 붙잡고 영어만 완전히 열심히 영어에만 올인을 해서 아, 이 정도면은 70점 밑으로는 안 떨어진다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근데 그건 유지하면서 자꾸 조금씩 늘리고 나머지 과목을 하면 굉장히 그게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그게 빨리 합격하는 첩경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그렇게 잘 못 해왔어요, 대부분. 그러면 그거 못했던 이유는 뭔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 3개월을 이렇게 올인했을 때 과연 그게 늘 것인가에 대한 자신이 없어요. 어때요? 어디 가서 3개월을 공부하면 그 3개월만 딱 투자해가지고 영어가 확 는다 그러면야 그런 얘기 참 굉장히 좀 좋은 얘기잖아요. 그렇게만 된다 그러면. 근데 어디가 3개월 열심히 공부했을 때 이게 딱 늘 거라는 어떤 그 안심 믿을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여태까지 영어 뭐 해도 안 되고 그랬는데 어떻게 뭐 몇 달 한다고 되겠느냐 이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종합반 다 가고 하니까 우리도 또 그렇게 이제 하게 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학생들을 보면 제 입장에서 안타까운 건 그렇게 해서 자 공부를 사람들은 다 시작할 때 1년 안에 어떻게 좀 표가 나기를 바래요. 맞죠? 1년 안에 꽤 표가 나고 그래서 5과목이 한 평균 한 70점 5과목 다 합쳐 70점 넘어 이렇게 나오고 가능하면 뭐 더 좋으면 좋지만 70점은 나오길 바라고 그런 다음에 한 2년쯤 됐을 때는 꼭 좀 합격을 딱 하는 이런 프로그램은 되게 좀 모양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데 2달을 종합반을 듣고 나면 알게 된 바가 거의 없어요. 그렇습니까? 2달 종합반 듣고 나서 별로 머릿속에 많이 남고 정리가 됐다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어때요? 글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2달을 굉장히 잘 효과적으로 보내신 분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2달 어땠어요? 종합반 2달 만족스럽지 않았고 들은 건 되게 많은데 거기서 내가 뭘 붙잡았다라는 느낌이 들거나 여기서 무슨 뭘 알게 됐구나라는 것이 이렇게 잡히지는 않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5과목을 하루에 일주일 동안에 6시간, 4시간 해가지고 진도를 퍽퍽 이렇게 나가면 그래서 5과목을 2달 동안 공부하면 그것은 그냥 책장을 넘긴 것이지 거기 중에서 어떤 게 머리에 꽤 남겠어요. 우리도 다 중고등학교 때 공부해 봤잖아요. 중고등학교식으로 하면은 그 5과목 2달 동안 듣는 게 그게 1년치가 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대부분 2달을 열심히 듣고 열심히 필기하고 막 해도 그냥 이렇게 한번 책장을 다 넘긴 것은 있지만 건진 게 없어요. 그래서는 또 이제 종합반 말고 단과도 듣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어느덧 한 8개월 이렇게 훅 갔는데 한 8개월 훅 가면 조금 있으면 문제풀이반 시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8개월쯤 지나서 이제 2달 있으면은 혹은 넉 달 있으면 문제풀이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압박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결국 체계가 안 잡히고 준비가 안 된 채로 문제풀이반에 들어가죠. 그러면 문제풀이반에서 풀다 보면 기분이 되게 나쁘죠.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문제풀이반을 하다 보면. 물론 문제풀이반에 보면 2년씩 3년씩 공부한 막바지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뭐 고득점을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한 1년쯤 이렇게 하고는 문제풀이반 수업을 들을 때는 점수가 뭐 굉장히 안 나와버리고 들쑥날쑥거리고 맞춰도 내가 맞힌 것 같지 않고 틀려도 왜 틀렸는지 모르고 이런 상태로 또 2달, 석 달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4월에 시험을 봐요. 그래서 4월에 시험을 보면 점수가 안 나오죠. 그럼 점수가 안 나오면 거기서 막 기분이 되게 나쁘기 때문에 이번에는 굉장히 나빠져서 한 2달을 막 놀아요. 막 한 달은 놀아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막 시작을 해. 근데 그러고 나서 또 비슷한 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비슷한 상황이. 또 비슷한 상황이에요. 또 붙잡고 좀 하려고 이번에는 이제 단과로 수업을 들었는데 또 막 2달 안에 훅 나가버리고 그러면은 뭐 해보려고 해서 저번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지만 워낙 양이 많고 거기서 내가 잡은 게 있는 것 같지가 않고 그러다 보면 또 조금 있으면 문제풀이반 때가 되고 이렇게 막 끌려다니다가 그러니까 점수 관리가 잘 안 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내시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영어 같은 과목이 취약한 과목이 어떻게 무슨 틈에 영어 같이 취약한 과목이 무슨 틈에 기본을 쌓고 그래서 70점 밑으로는 안 떨어지겠구나 하는 그게 만들어지겠냐고요. 영어처럼 공이 많이 필요한 과목이. 영어는 노력이 많이 필요한 과목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자꾸 쳇바퀴 돌듯 비슷해지고 나중에 가면 이제 지치게 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많이 좋아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공통영어를 만든 거죠. 근데 이제 공통영어라는 책은 이제 공통영어 보신 분 맞죠? 네, 지금 보니까 한 반쯤 되는 것 같은데요. 공통영어를 다 만들어 놓고 나서도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책에 대해서. 지금 보신 분들은 이제 한번 들이켜 보십시오. 그런 책이 나올 수가 있는지 미치지 않고. 보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장에서 15장까지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라푼젤의 탈출, 그다음 새로운 시작을 앞둔 젊은이에게, 그다음 뭐 유익한 걱정, 유익한 걱정, 해로운 걱정, 그다음에 갈릴레오에 대한 얘기라든지 각 장마다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본문 설명을 이제 예문을 그 이야기에서 끌어다가 뭐 나름의 체계로 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목적어라는 말을 안 썼어요. 공통영어에서부터. 그리고 공통영어에서 목적어 대신에 여러분 뭐라고 부르죠? 목적어가 아니라 대상어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현재 분사, 과거 분사라는 말을 안 썼어요. 현재 분사가 아니라 무슨 분사라고, 능동 분사라고, 또 과거 분사가 아니라 수동 분사라고. 그래서 그때까지 품어왔던 굉장히 중요한,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던 어떤 영문법의 그 당시의 표준을 뒤엎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그냥 책에다 써버렸고, 그다음에 책 전체 기출 문제가 없어요. 예. 문법 기출 문제를 뒤에다가 붙이지를 않았다고요. 그리고는 그런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유닛 바이 유닛으로 하나하나 문제들이 있지만 하여튼 공무원 기출문제 흔히들 아는 그런 책들하고 너무너무 다른 책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 놓고 내가 지금 뭐 하자고 이런 일을, 이게 지금 누구한테 팔리겠나 이런 책이. 다 만들고 다 만들고 책 나오고 한 1년 정도 지나서 다시 이렇게 보니까 야, 그때 내가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참 간도 크다. 간이 부었구나. 어떻게 이런 책을 만들었을까.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 책을 지금 여러분들 중에 한 반수 정도가 들었다고 얘기하는 데서 볼 수 있다시피 어떤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는 책이었죠. 제가 하기에도 참 즐겁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왜 파워그래머를 만들었는지를 지금 이제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자료가 아니고 머릿말을 제가 읽으려고 합니다. 파워그래머는 여러분 갖고 계신 책이 이제 표지예요. 여기 이 특강 소개하는 거 외에는 의미의 기반을 둔 영문법이라고 하는 제목이 맞습니다. 의미의 기반을 뒀다는 게. 그러면 뜻이 뭐니까, 그러니까 뜻이 이러니까 그 다음에 이게 나와야지, 이게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하지, 뜻이 이런데 저게 나온 건 틀린 거야 라고 알게 하는 책이에요. 뭐라고요? 예? 뭐라고요? 뜻을 알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게 맞고 뭐가 나오는 건 틀리다는 걸 알게 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 얘기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문법 문제 풀 때 해석을 안 해요. 여러분들이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좀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문법 문제 풀 때 해석을 안 한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좋냐고요. 예? 그래서 좋냐고요. 그래서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되게 빨리 풀고 빨리 풀고 틀리고 선생님은 맞히지. 선생님은 그렇게 하면 맞히시죠. 그렇지만 학생들이 그렇게 해서 풀 수 있냐고요. 우리가 10문제 중에 서너 개만 맞히면 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빨리빨리 이렇게 밑줄 근처만 보고 해가지고 맞출 수 있는 문제의 퍼센티지가 60, 70이 아니라면 그런 방법으로 계속 해서 그래서 안 됐던 거잖아요, 여태까지. 그렇잖아요. 맞죠? 예. 앞에가 어떻게 무슨 뜻이니까 그 다음에 이게 나오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가 계속 바뀌는데 이것 다음엔 이거 저것 다음엔 저거가 계속 바뀌는데 그게 말인데
이것 때문에 이거로 되는 문제가 일부 있다고 그것만 계속 가르쳐서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합격을 할 수 없잖아요. 예. 합격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 책은 표지에 딱 썼듯이 의미의 기반을 둔 영문법이라고 진짜로 신개념의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미의 기반을 뒀다. 예를 들면 명사를 나눈다. 여러분이 원래 알고 있던 기준. 보통명사, 물질명사, 고유명사, 집합명사 뭐 이거 있죠. 자, 그럼 보통명사가 뭐예요? 어떤 게 보통명사예요? 보통인 명사가 보통이에요. 모든 명사가 보통이에요. 물질명사가 집합명사, 고유명사 빼고 다 보통명사예요. 그러면은 물질명사, 집합명사, 추상명사 또 고유명사 빼고 모든 것이 보통명사라고 할 때 보통명사라는 말로부터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어요? 보통명사는 다 가산이에요? 불가산이에요? 이 단어가 보통명사구나 해가지고 뭘 알 수가 있냐고요. 이 단어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된다거나 이 단어는 뭐하고 어울린다거나 그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 동사 분류해가지고 1, 2, 3, 4, 5형식 분류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브란 동사 다음에 somebody하고 something 나온다는 거, 사역동사하고 지각동사 다음에 somebody 쓰고 동사원형 써야 된다는 거, 그런 몇 가지 이렇게 동사 전체에서 아주 부분적인 어떤 것 외에 동사 전체를 만났을 때 이게 나왔으니 그 다음에 이게 나오는 게 맞겠구나라는 것을 굵은 틀에서 얘기해 주지를 않잖아요. 오늘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예, 1, 2, 3, 4, 5형식이 왜 문제인지. 그래서 1, 2, 3, 4, 5형식이 아니라 뭔가 이 단어의 뜻이 이거니까 그 다음에 이게 나와야겠구나라는 걸 알려드리려는 게 이 책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걸 의미의 기반을 둔 영문법 이렇게 한 거죠. 자, 뜻이라는 거는 우리는 어차피 단어의 뜻을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단어들마다 우리는 뜻을 알아요. 예, 단어들마다 뜻을 알면 그 뜻으로부터 뒤에 뭐가 나와야 된다는 것은 전혀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근데 듣고 보면 뜻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상식적이겠죠? 뜻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 예를 들면 준다 그러면 누구한테 뭘 줬는지 얘기해야 된다는 건 상식이지 외워야 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그 얘기를 이제 오늘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의미로부터 얘기를 하자 그러면 의미는 상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새로운 뭔가를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이 뜻이 이런 종류의 뜻이니까 그 다음에 이게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는 매우 상식적으로 들릴 거라고요. 이제 그런지 안 그런지 이제 오늘 보시겠고, 이제 들어가기 전에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자, 여러분, 문법은 누가 만드는 거죠? 사람들이 만드나요? 영문학자가 만드나요? 문법학자가 만드나요? 일반인들이 만드나요? 우리 학생, 문법은 일반인이 만드는 건가요? 영문학자가 만드는 건가요? 문법이라는 게 누가 만든 거냐고. 일반인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다 일반인이 만든 거죠? 그렇죠? 예. 저번에 한번 공통영어 시간에 물었더니 어떤 학생이 문법은 누가 만들죠? 그랬더니 학자가 만든다고, 문법학자가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깔깔 웃으면서 그래, 맞다. 문법은 문법학자가 만들고 단어는 사전 만드는 사람들이 만들어. 단어는 사전 만드는 사람들이 단어를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단어를 알려주는 거야. 그렇게 웃은 적이 있었어요. 전혀 그렇지 않죠. 문법은 사람들이 만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예. 그럼 일반인들이 만드는 거니까 문법은 매우 상식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상식적이지 않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책에서 배워가지고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식적이라는 것을 자꾸 얘기하고 싶었고 공통영어에 일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제대로 그 차원에서만 얘기한 게 이 책이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뜻으로부터 시작하면 이건 상식이다. 그 문법이란 상식적인 거다. 그래서 이게 바른 접근이라고 제가 믿는다는 거고, 이제 아까부터 얘기하던 머릿말을 읽겠습니다. 이 책을 만들기 위해 준비가 시작된 때가 언제일까 더듬어 보면 어쩌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 책에 기획이 있었을 것 같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언제부터라고요, 여러분? 진짜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태어나서 말에 신기함에 빠져들고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말을 신기해했어요.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어릴 때 부모님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는데 한 5살 때, 4, 5살 때쯤 그러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출근을 해요. 시장으로 출근을 해요.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말을 많이 하잖아요. 시장 어른들, 재래시장의 어르신들은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요. 그러면 한 4, 5살 때인데 아침에 한 5시 막 이런 때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건 아니고 어른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한 5시, 6시 뭐 이럴 때 일어나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게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그다음에 또 저 가게 가서 또 이야기를 듣다가 또 저 가게 가서 얘기를 듣다가 그 사람들 얘기를 듣는 것이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그 느낌이 아직도 좀 나는데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면은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냥 공기죠. 그런데 입을 열어서 뭔가 힘을 써서 말을 하니까 이게 의미가 되죠. 공기가 의미가 되잖아요. 제가 말을 안 했죠. 근데 말을 하면 힘을 써서 말을 하면 물론 마이크란 도구를 통해서 의미가 전달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 공기가 의미가 돼서 이 사람이 그걸 또 알아듣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몰랐던 이야기들이 이렇게 소통이 되면 자꾸자꾸 얘기가 늘어날까 하는 것이 되게 어릴 때부터 막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좀 지나니까 처음에는 이제 말에 신기함에 빠져들었어요. 그러다가 책에 빠졌다. 이게 좀 우리나라에서는 좀 자랑처럼 들리지만 책에 빠진 건 사실이에요. 그것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잉크잖아요. 잉크가 종이 위에 이런 식으로 발라지니까 말이 돼.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싹 걷으면 그냥 까만 잉크일 뿐인데 이런 식으로 발라 넣으면 그게 또 말이 되고 이걸 이렇게 바꿔치기 하고 저렇게 바꿔치기 하면 또 다른 말이 되고 그리고 한 페이지를 읽고 나면 전혀 몰랐던 뭔가가 머릿속에 생기고 그런 것도 참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편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책을 좀 읽었습니다. 좀 또래 애들에 비하면 읽은 거죠. 그러다가 영어 선생이 됐고 또 그러다가 출판사를 세웠고 그리고 학원도 세우고 또 남들 가는 길을 마다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남들 가는 길을 마다하고 라는 말은 원래 이제 보통 선생님들이 가면 참 좋아할 만한 자리가 저한테 이제 그 제안이 온 적이 있었다고요. 그 자리로 가면 참 이거는 완전히 맡아놓은 당상이고 완전히 이제 뭐라 그러더라 메가 뭐라 그러던데 그러니까 그냥 유명 선생이 아니라 메가톤급 유명 선생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리를 제안 받았는데 고민 좀 하다가 그 자리를 물린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나도록 그 결정에 대해서 막 굉장히 후회하면서 그때 내가 왜 거기를 안 갔을까? 그 이유가 뭘까? 왜 그때 안 갔을까? 그때 이런저런 이유를 생각했는데 그거 안 가기로 한 게 정말 잘한 일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던 이제 일이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막 궁금해해요. 왜 거기 안 갔습니까? 나중에도 물어보고 그래요. 근데 왜 그때 안 갔을까에 대한 이유가 사실 저는 파워그래머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그런 자리에 안 가고 새 땅을 계속 찾은 거예요. 그런 자리에 가면 판이 다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할 필요를 느끼더라도 또 사람인지라 배가 부르면 안 움직여요. 예. 그래서 새 땅을 계속 찾다가 여기 드넓고 참 살기 좋은 공부터를 찾아낸 것은 오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인 것만 같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쭉 온 것이 이게 참 어쩜 태어나서부터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 이런 땅이 있을 줄 알았어. 이렇게 외치고는 팔 걷어붙이고 이제 뼈를 깎는 수고로 1년을 보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뼈를 깎는 수고라는 말이 동굴에서 쑥과 마늘만 먹었던 곰처럼 그리고 그러다가 사람이 된 곰처럼 그렇게 2011년 12월 말 파워그래머를 들고 세상에 다시 나와서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박수를 한번 치면 좋을 것 같아요. 2008년에 공통영어를 읽고 참 기뻤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문법을 이만큼이라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재미있고 힘있는 책이 나와서 참 기뻤다. 그러다가 공통영어에서 설명하는 그 문법들은 틀이지 알맹이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다. 말의 알맹이는 의미인데 피부 속에서 용약하는 혈액과 혈관과 근육과 온갖 것들은 의미를 향해 움직이는데 나는 언제까지 틀만을 이야기할 것인가
요거예요. 예. 틀. 그러니까 뭐 악어다, 또 밴딩이다. 그래서 to가 무슨 뜻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어느 정도 해도 사실은 그 의미라는 것이 주어하고 동사에 결정되는 건데 주어하고 동사가 합쳐졌을 때 사실 우리가 굉장히 괴롭게 되는 뭐 브레이크 깨뜨리다도 되고 깨지다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동사가 무슨 틀도 되고 무슨 틀도 되는데 전치사가 붙으면 어떻게 달라지고 그런 게 여러분이 제일 어려워하는 건지 제가 알면서 그런 게 제일 어려워하는 거. 전치사가 붙고 안 붙고에 따라서 뭐를 생략하고 생략할 수 없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것. to는 나오는데 ing는 안 되고 또는 둘 다 같이 써도 되고 아니면 그걸 대수로 바꿀 수 있고 없고 그런 거 사실 되게 어렵고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남들도 얘기 안 하니까 내가 말을 안 한다고 크게 문제될 것은 없죠. 그리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런 얘기를 하기가 기본적으로 어렵고 그런데 언제까지 이런 틀만을 얘기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2010년 여름 정도부터 파워그래머라는 책을 내야겠다 했는데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계속 그 얘기를 어떻게 조금 더 잘하는 수준밖에 안 되지 정말 사실 해야 된다는 얘기가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될지가 안 보여요. 그래서 여름부터 가을까지 내내 노량진에 막 걸어다녀요. 계속 걸어다녀. 제가 안 그래도 산책을 많이 하는데 머리가 정리가 안 되니까 계속 걸어다녀요. 멍하니 걸어다니면 학생 다 보기에 좀 이상해 보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멍하니 혼자 중얼거리면서도 걸어다니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아 이게 될 것 같아 와서 써보고 이게 안 돼 이러게만 하다가 10월쯤 되니까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손 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쉬고 그 다음에 11년 들어와서 다시 한번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고민 시작하다가 서점에 갔는데 2011년 참 치열했던 한 해의 초에 새로운 파워를 낼 동력을 찾다. 이제 이거죠. 새로운 파워를 낼 동력. 그러니까 파워라는 거는 그거잖아요. 힘이라는 거는 움직이는 거잖아요. 움직이게 만드는 거고. 근데 공통영어에서 얘기한 거는 틀이거든요. 엔진의 틀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LPG를 넣는지 휘발유를 넣는지에 따라서 동력이 달라지는데 그 동력을 내 어떤 엔진과 그 다음에 거기 어떤 재료가 들어가야 될 것인가. 그런 걸 찾다가 지친 나에게 드디어 나타난 책 Semantic Approach to English Grammar라고 하는 의미론 책을 보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죠. 그게 어떤 책인지. 근데 서점에서 책을 봤는데 뭐지 또 뭐 별거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조금 읽어봤는데 머릿말에서 뭐라 그러냐면 딱 시작하자마자 자기가 언어 공부 시작했을 때부터 의미로부터 구조를 뽑아낼 수 있다는 걸 믿어서 언어학 공부를 시작했다는 거고요. 그게 그분이 20대 초반이었을 텐데 지금 한 5, 6세 되신 것 같고 지금 호주에 계시는데 그리고 그 20대 초반부터 75, 6세가 되도록 정말 치열하게 의미로부터 구조를 뽑아내는 일을 열심히 하시다가 말년 들어서 자기 영국 사람인데 그 전까지 딴 나라 말, 원주민 말 막 하시다가 그 틀을 가지고 영어에다가 씌워서 그 다음에 영어를 의미점적으로 분류를 해내서 문법을 설명하는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거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의미론의 정통 언어학자인 R.M.W. 딕슨 선생님이 2005년에 펴낸 이 책을 본 순간 빵 터지는 다이너마이트 소리를 들었다. 그래 이거야. 의미로부터 구조를 추출해내는 것이 가능해. 그래서 먼저 저 혼자 책을 읽었고 그다음에 에런이라고 저희 같이 일하는 미국인 친구랑 아마 같이 읽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저 혼자 읽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편집팀이 같이 읽으면서 토론하고 이제 토론하면서 틀 쓰고 틀도 막 대여섯 번이나 다시 이렇게 썼다 저렇게 썼다 바꿨다가 하고는 이제 내용을 쓰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프로액티비티라고 여러분 책 커버에 있는 이 프로액티비티라는 개념 이런 건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신 건 아니고 제가 뽑아낸 얘기인데 프로액티비티라는 개념, 또 5가지 동사의 분류, 그러니까 동사를 5가지로 분류하는 것, 몸동사, 머리동사, 감정동사, 의지동사, 연결동사, 몸으로 하는 일, 머리로 하는 일, 그다음에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그다음에 하고 싶고, 나 이거 할 거야 라고 하는 의지가 생기는 일, 그리고는 보어를 필요로 하는 연결동사 이렇게 5가지로 동사를 분류하고 기능어들도 기능어라 하면 이제 관사라든지 전치사라든지 그리고 접속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능어들은 문법 그러니까 어떤 그런 걸 이제 구조론이라 그럽니다. 신텍스라고 하는 거 전치사니까 그다음에 명사 나와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우리가 보통 하는 것들은 어떤 구조에 대해서 하는 것을 베이스로 해서 그다음에 형태적으로 어떠한가를 얘기하는 것들인데 그걸 X축, Y축으로 배열하여 그러니까 X축은
X축은 구조, Y축은 의미. 이런 식으로 X축하고 Y축을 놓고 배열하여 한눈에 얘가 이런 의미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 등 이 새로운 공부터를 즐길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에 많은 분들의 지식과 애정이 쏟아 부어졌습니다. 예, 참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얘기해내. 이걸 어떻게 말하면 좋겠어. 듣고 한번 얘기해봐.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한테 물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언을 줬죠. 저 혼자 고생하지 않고 많은 분들을 이제 고생시켜가면서 이제 말을 다듬어 왔어요. 이제 가장 단번에 파악되는 이름들. 아까 얘기했던 몸동사. 단번에 파악. 몸동사, 몸으로 하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머리동사, 머리로 하는 거. 그리고 감정, 의지동사 이런 단번에 파악되는 이름들과 체계를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민과 토론을 하였던지 그리하여 이 책은 영문법의 의미 있는 사용으로 가는 말하자면 경부고속도로를 뚫은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다행히도. 해방 후 60년간 한국의 영문법을 지배해온 오형식의 기반을 둔 형태 중심 영문법을 파워 그래머가 뒤집는 기적이 이 책에 나온 기적처럼 이루어질 거라 믿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책에 나온 것 자체가 기적, 너무너무 큰 기적이에요. 평생 살면서 몇 가지 기적들을 경험했는데 이 책에 나온 것은 참 정말 기적이다 싶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틀이 달라서 학생들한테 받아들여질지 굉장히 두려웠고 만들기도 힘들었고 근데 12월 말에 이렇게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특강도 할 수 있고 이제 여러분들 많이 모이시고 이런다는 건 참 기적이다 싶어요. 그래서 이 기적도 됐으니까 나중에 이게 오형식을 뒤집는 기적도 될 거라고 믿어요. 이제 그리도 바라던 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에 사용할 영문법. 자, 문법 공부는 문법 문제 풀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문법 공부는 잘 읽으려고 문법 공부하는 거고 잘 읽다 보면 잘 들을 수 있고 잘 말할 수 있고 쓸 때 적용할 거고 문법이란 너무나 베이스니까요.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할 영문법, 문법을 공부하니 어휘나 이디엄에도 든든한 기반이 되는 영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문법은 글자를 이야기로 바꿔주는 엔진이다. 저 얘기해서 너무 감동했습니다. 문법은 글자를 이야기로 바꿔주는 엔진이라고요. 예, 그래서 좋은 엔진을 갖게 됐으니까 이제 글자들이 금방금방 이야기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일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한 문단입니다. 책의 출간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져서 마음에 품은 만큼 감사와 사과의 말씀을 전하자면 너무 긴 이야기가 될 것이다. 예, 정말. 그러니까 이거 서원에 쓰나 마나 했는데 그러니까 아버님 제사를 잊어먹고 저희 친정 아버님 제사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 전주에 오셔가지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제사다 그렇게 얘기를 그 전주에 해주셨는데 화요일에 잊어먹고 이제 집에 가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전화하셔가지고 빨리 와. 그래서 간 적이 있었는데 이건 그만큼 이제 머리는 늘 그 일에만 있었어요. 참 오랫동안. 그러니 뭐 이제 일단 가족이 좀 힘들죠. 애들 저희 막내 여러분 많이 아시는 온유라는 애. 걔 얘기도 제가 서원에 좀 쓸까 미안함을 달래기 위해 그러다가 서원에 쓰진 않았는데 맨날 이제 밤에 늦게 부엌에서 이제 그 식탁에서 앉아서 작업을 하니까 밤에 늦게 작업을 하면 걔는 여기다가 이불 깔고 부엌에서 자는 거예요. 부엌에서 이렇게 발만 집에서 자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이제 그런 일을 겪고 있었는데 이런 과정, 그게 참 미안한 사람들도 또 고마운 사람들도 많은데 하나하나 얘기하자면 너무 길죠. 그래도 꼭 인사를 해야 할 사람들은 일단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한테 또 특히 8월에 수업 들었던 학생들 또 8월부터 지금까지 파워 그래머 수업 들었던 학생들 또 기다려준 학생들 또 어떻게 보면 또 그 고생하는 학생들한테도 사실은 고마워요. 그 친구들이 고생해서 책을 만들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학생들이고 그 다음은 또 빛과 소금의 우리 사원분들 또 그리고 가족 이 셋은 짚어서 이야기를 해야겠다. 일일이 인사 말씀을 전하지 못한 분들께 이제 뚫린 경부 고속도로를 더 다니기 좋게 만들고 동네방네 소문도 많이 내요. 꼭 대한민국 영어 교육의 지도를 바꾸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책을 쓰는 동안 한 번 봉사활동을 갔는데 태어난 지 한두 달 만에 고아가 된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아가지고 이렇게 재우고 난 다음에 귀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내가 나이 들어 영어 공부할 때 힘들지 않도록 내가 도울게. 그 아이에게 한 약속도 지킬 것이다.
예, 여기까지가 머릿말입니다. 예. 40분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아마 머릿말로 이제 무슨 생각에서 그 또 어떤 과정을 거쳐 책이 나왔는지는 상당히 설명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내용을 보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은 해가 뜨는 방향을 바라보는 것처럼 나아가야 할 길을 미리 보여주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책을 통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영어를 어려워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쉬워질까에 대한 믿을 만한 답을 찾는 것이다. 영어는 중요한 말을 앞에 놓고 점차 덜 중요한 말을 하죠. 그래서 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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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강약, 강약 리듬이 책에 규칙적으로 이루어지죠. 강약, 강약, 강약 리듬이 있고, 마치 파도처럼 주어 쓰고 동사 쓰고, 제일 중요한 거 주어 동사,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대상어 수식어 점차 잦아졌다가 다시 주어 동사 하면은 세졌다가 대상어 수식어, 이런 식으로 파도가 계속 넘실넘실 흐릅니다. 한국말하고 다른 지점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할 거고, 하나의 파도가 끝나고 새 파도가 시작될 때 that, WH2ING로 표시된 말들이 새 물결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거기가 제일 세고 제일 중요하죠, 그 부분이. 그 다음 점차 낮아지고, 그리고 그 파도 앞에 놓인, 그 파도의 앞부분에 놓인 주어 동사의 의미관계를 보면 어떤 내용의 파도가 어떤 모양으로 잇따를지 많은 부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주어하고 동사를 보면 뒤에 뭐가 나오겠구나, 어떤 모양이 나오겠구나. 주어와 동사의 관계로 다음을 예상하는 영어의 리듬을 타면 이제 영어의 바다에서 물만 먹던 시대는 끝나고 유유히 수영도 하고 서핑도 할 수 있다. 새 시대의 개막을 축하하며. 자, 이렇게 시작을 해서 토픽 3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토픽은 프로액티비티라는 게 뭔지, 그리고 문장의 구성 성분에 대해서 한번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하겠다는 건데, 그 영어의 프로액티비티 처음 얘기 바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무엇이냐, 이제 이런 질문에 대답을 명확하게 우리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과연 주어가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record 같은 대부분의 동사를 자동사이기도 하고 타동사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과연 자타동사가 양조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를 정리해 보려는 거고요. 또 대상어란 또 무엇이냐, 우리가 흔히 목적어라고 부르곤 했던 것을 대상어라고 할 때 무엇이 대상어 자리를 차지하는가 해서 문장 성분을 먼저 보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장의 오형식이 굉장히 한계가 많다.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을 구체적인 예와 함께 이 한계를 지적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영어를 못했던 이유가 그 문장의 오형식이 참 안 좋은 틀이었기 때문에 못했던 거다라는 제 주장이 왜 근거가 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닛 3은 5가지 보충절에서 계속 꾸준히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한테 뭔가 좀 어려움으로 다가왔던 that과 그 다음에 WH, for to 하고 ing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이 책 내내 굉장히 많이 얘기할 거라서 그걸 인트로덕션 하는 게 오리엔테이션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로 전반적인 내용을 보는 거니까 이 얘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자세한 얘기들이 그 다음 장을 따라가면서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제일 하고 싶어 하는 얘기가 이제 주어하고 동사하고 대상어 요 관계, 그리고 그게 1, 2, 3, 4, 5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처리가 되면 다음을 예상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걸 묶어주는 절 처리를 대수로 할 건지 WH로 할 건지 to나 ing로 처리할 건지를 어떻게 정리하는지가 이제 제가 많이 얘기할 거라는 걸 소개하는 장이기는 한 거죠. 자, 그럼 뒤를 보시면, 자, 영어의 프로액티비티요. 한국어는 이렇게 주어로 문장을 시작하고 여러 이야기를 한 후에 동사로 문장을 끊잖아요. 문장을 끝내죠. 반면에 영어는 주어 바로 뒤에 동사를 써서 결론이 주어 동사로 끝나버리죠. 결론이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동사 때문에 알고 싶어진 정보를 하나씩 말합니다. 자, 그래서 나는 주었다라고 하면 즉각 무엇을 누구에게 주었을까 궁금해지고 그에 해당하는 정보를 하나씩 들은 후 장소나 시간 같은 부수 정보를 듣게 되죠. 주어 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문장 성분들은 중요한 순서로 동사 가까이에 위치하는 게 어느 나라 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동사에 제일 가까운 곳에 중요한 정보를 놓아요. 그런데 한국어는 동사가 맨 끝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말들이 뒤쪽에 놓이고 주어 다음은 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고는 어제 학교에서 내 친구에게 생일 선물을 주었어. 흐름이 1, 2, 3, 4, 5 이렇게 커지는 거죠. 그런데 영어는 동사가 앞쪽에 놓이니까 I gave a birthday present to my to my friend at school yesterday. 이렇게 말할 때 I gave a birthday present라든지 이 앞쪽이 중요하고 뒤로 갈수록 별로 안 중요하고 별로 안 듣는다고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주어 말하고 점차 커지는 리듬에 익숙해져 있는데 영어는 큰 얘기했다가 점차 작아지는 리듬에 익숙해져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자기 리듬대로 들으면 한국어의 리듬은 점차 커지는 리듬인데 영어의 리듬은 컸다가 점차 작아지니까 영어를 한국식으로 들으면은 중요한 얘기는 놓치고 안 중요한 얘기만 열심히 듣게 되는 거죠. 그렇죠? 게다가 영어에서는 주어하고 동사를 말하면 이 다음에 나올 얘기들이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는데 이런 리듬을 우리는 전혀 사용하지 않게 돼요. 한국어식으로 하면. 한국어는 결론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뭘 얘기가 나올지를 전혀 예상할 수 없거든요. 다르죠? 한국어는 조사가 발달되어서 말의 순서를 바꿔도 별로 혼동될 위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1, 2, 3, 4, 5를 순서를 바꿔가지고 2번에 있던 걸 1번 자리에 놓는다든지 3번에 있던 것을 1번 자리에 놓는다든지 4번에 있다는 걸 1번 자리로 이렇게 막 바꿔치기를 해도 문제가 여러분 없죠? 그러니까 나는 학교에서 어제 내 친구한테 생일 선물을 주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나는 내 친구에게 어제 학교에서 생일 선물을 주었어. 해도 되고 이렇게 바꿔치기를 해도 돼요. 왜냐하면 조사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학교에서라는 말이 앞이건 뒤건 간에 어디든 나오든 그건 다 장소부사라고 아니까요. 그런데 영어는 말의 순서로 주어인지 대상어인지를 결정해요. 그래서 밑에 있는 글자 5개 똑같이 The hunter killed the lion, 바깥치기에서 The lion killed the hunter 상황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그렇죠? 예, 주 문자가 달라져 버려요. 위 두 문장은 똑같은 5개 단어로 되어 있지만 말의 순서 때문에 완전히 다른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조사가 발달하지 않은 영어는 동사를 기준으로 주요 정보의 내용과 위치를 확고히 정하고 있다. 그래서 give 앞에는 사람이 나와야 되고 준 사람, give 뒤에는 선물과 누구에게 주었는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중요한 얘기가 뭔지에 따라서 중요한 얘기를 막 순서를 바꿔가지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거기 보시면 I gave my friend a birthday present는 전혀 바뀌지 않고 그 시간이 중요하면 yesterday라고 앞쪽에 박은 다음에 I gave my friend a birthday present는 그대로 쓰고 장소가 중요하면 at school 이렇게 밖으로 빼고 그 순서는 또 바꾸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내 친구한테 준 이유 왜 줬는지가 궁금하면 그게 중요하면 It was for her birthday that 하고 이때 강조 구문을 써요. 그리고는 주어, 동사, 직접 대상 요 순서는 바꾸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 바뀌니까 주어, 동사, 간접 대상, 직접 대상이라는 순서를 그대로 유지하니까 다른 동사들도 그렇다면 동사마다 뒤에 사람이든 사물이든 뭐든 그게 나온다는 거는 전혀 안 바뀌고 계속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안 바뀌잖아요. 위치가 안 바뀌니까요. 예, 각 동사 뒤에 그 뒤에 볼드되어 있는 부분 각 동사 뒤에 어떤 정보를 어떤 순서로 말해야 한다는 합의된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규칙에 따라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 몸, 머리, 감정, 의지, 연결 동사입니다. 자, 몸 동사는 이동이다. 그럼 bring이라는 동사가 있으면 bring은 이동시킨다는 동사니까 뒤에는 누구를, 사람이든 사물을, 그 다음 어디로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같이 읽어보죠. 예문. Is it, 자, 소리 내보면 Is it okay if I bring some friends to the party? 이러면 if I bring some friends to the party 할 때 bring somebody 어디로 이게 정해진 거고 그 다음에 set처럼 놓는다는 말이면 무엇을 어디에 이건 딱 요 순서로 말하게 되어 있는 거죠. 예문 같이 읽자 가시면 I set my purse on the table and now it has disappeared. 그 다음에 영향 미친다 깬다 그러면은 깬다 무엇을 그래서 걔가 어떻게 됐느냐라는 결과 이거 거의 이런 순서로 나오게 되어 있어서 자 읽어보시면 She broke the statue into a million pieces. 그래서 동상을 깨뜨리니까 그게 수천 조각이 났다. 수만 조각이 났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그다음에 준다 그러면 아까 봤으니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간지동사는 feel, 느낀다 그러면 무엇이 어떻다고 느끼는지 거의 이런 식으로 몇 가지 패턴들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I felt. 자 읽어보면요. I felt him to be a true artist. 그러면 I felt라는 말 다음에 somebody를 쓰고 to be somebody 이러면은 그 사람이 저 사람이라고 느꼈다라는 말이라고
느끼다라는 말 다음에 맨날 이런 패턴을 쓰니까 금방 알아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생각동사면 생각한다 다음에 어떤 정보로 생각했는데 맨날 대절을 쓰니까, 자 그러면 같이 읽죠. 소리 내시면 I realized that I needed a vacation. 그럼 I realized that 한 다음에 새로운 절이 나올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또 말한다면 누구한테 뭐 하라고 말하는지를 맨날 얘기하니까 그 문장을 읽어보면, 자 소리 내보면 My mother told me to take out the trash. 이렇게 tell 다음에 somebody 넣고 to 동사는 맨날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익혀두면 그대로 쓰는 거고, 말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뭐 하라고 말할 테니까 그 구조를 알기도 쉽고, 원한다 그러면 지가 하고 싶은 행동이 뭔지를 얘기할 테니까 미래 참여에 to를 쓰는 거고, 그렇죠? 원한다, 의지 동사들은 대부분 to를 써서 뭐 하겠다는 건지를 얘기하는 거죠. 같이 읽죠. We all, 자 소리 내면 We all want to succeed in life에서, 예, 그럼 want to 이거야. 뭐 여러분 원래 아시기도 하지만 의지와 관련한 대부분의 말들은 to로 이렇게 갈 거고, 그 다음에 연결 동사의 sim은 주어가 보어인 것처럼 보인다 하니까 여기 to be를 이제 이 책에서 새로 얘기하는 개념은 딱 하나인데 그게 판단의 to be라는 거예요. 요 to be와 위에 있는 want to의 to가 뉘앙스가 많이 다르다는 거죠. sim이란 동사 뜻이 여러분 sim 뜻 뭐뭐인 것 같다 판단했죠. 그 다음에 나오는 to be는 미래의 의미가 있다 없다. sim 다음에 나오는 to be, 맨날 seem to be, seems to be 이러는데 그 to be는 미래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seem 다음에 나오는 to를 뭐 미래인지 뭔지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want 다음에 나오는 to도 미래인지 뭔지 좀 말하기가 좀 주춤하고 그랬던 부분이었는데 이걸 그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판단의 to be라고. 그래서는 그가 뭘 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할 때 to be를 판단의 to be를 집어넣고, 자 그럼 같이 읽어보죠. 소리 내보면 He seemed to be telling the truth but turned out to be a liar. 자 그럼 turned out 이라는 말이 prove나 마찬가지로 역시 연결 동사고, 그래서 그 뒤에 to be가 나올 때 뭐뭐임으로 판명 났다 하는 이 to be도 역시 판단의 to be겠구나 하고 이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뒷페이지를 보시면 첫 번째 문단은 좀 전에 제가 말로 설명했던 것을 글로 쓴 것일 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그 다음에 예문 하나, China's growing economy, 중국의 이제 점차 늘어나는 경제가 has resulted 하면은 경제가 자꾸 늘어난다는 것이 원인이 돼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하고 뜻을 생각하면 result 다음에 전치사 결과를 소개하는 전치사 in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a large increase라는 말을 보자. 늘었다 그러면 어느 영역에서 늘었을까가 궁금하니까 그 다음 전치사 in demand라고 했는데 demand는 수요니까 무엇을 바라는 수요일까 궁금해요. 그 다음은 for가 나와서 for shark fins 이렇게 말하자. 이게 마무리가 되되 이 문장을 읽을 때 앞에서부터 잘 생각하면 처음에 말한 주어가 원인이니까 result 다음에 뭐가 나올 거고 in이 나올 거고, increase 다음에는 영역을 밝히기 마련이니 어떤 영역에서의 증가인지 말하기 마련이니까 increase 다음은 in이 나올 거고, 수요라는 말을 보자. 수요는 뭘 바라는지 얘기할 거니까 바라는 전치사 for가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동사뿐만이 아니라 명사나 형용사나 이런 것들도 앞에 말을 잘 알면 뒤에 뭐가 나와야 될지를 미리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영어는 앞에서 잘 알면 뒤에 뭐가 나올지를 멀리로든 가까이로든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사든 명사든 형용사든 대부분이.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이렇게 앞에서 동사로 결론을 말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나올 정보의 종류가 예상 가능한 영어의 성격을 우리는 미리 반응한 proactivity라고 부릅니다. 중요 정보 및 동사가 문장의 맨 뒤에 나와서 무슨 말을 할지 끝까지 기다리게 되는 한국어의 듣고 반응함과 완전히 반대 성격이죠. 영어에 미리 반응한 이것이 파워그램에서 말하려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예. 1시간 동안 많이 쓰셨습니다. 10분 있다 뵐게요. 예.